네, 원투펀치 클래식 59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1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순이에요, 순. 네, 바로. 순. 항상 저는 순. 잠시 떠났다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근데 잠시 떠날 때마다 좀 코로나가 그렇게 저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죽도록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목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나도 그저께지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아파갖고 그렇죠. 어쨌든 저희는 한번 코로나를 네. 겪으면서 목이 쉬었는데 장 의원님은 쏜 때문에 목이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거 얘기해야죠. 박수! 경사.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사예요. 아시안 최초로 유럽 5대 리그에서 득점왕을 땄습니다. 이게 근데 5대 리그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 프리미어 리그는 유럽 리그 랭킹 1위고 지금 전무후예요, 시점이 전무후. 거의 저는 또 정점에 올라 있는 리그라고도 보여지거든요. 다른 시즌도 있었지만 물론 다른 팀 라리가나 이런 팀들도 강하긴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랭킹 1위로서 지금 유수의 스타들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중위권에도 모여 있고 많이 지금 운집해 있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 리그 자체 내에서도 가장 퀄리티가 지금 셌던 이 시즌 그 정점에 올라 있는 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다는 것은 와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장 의원님이 아주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잉글랜드 리그는 뭐 19세기에 형성이 된 리그니까 얼마나 뭐 세계에서 가장 장구한 역사를 지닌 리그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이것이 이제 20세기 한 초중반까지도 잉글랜드가 이제 다른 나라의 축구라든가 심지어 월드컵까지도 좀 경시했을 정도로 사실 잉글랜드가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수준 높고 세라는 시대도 있기는 했었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지금의 잉글랜드 최상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가 잉글랜드의 장구한 축구 역사 안에서도 지금이 저는 가장 번성한 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리그가 전통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화려한 슈퍼스타들을 수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은 적도 예전에는 별로 없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잉글랜드 리그는 전통적으로 사실 그렇게 또 외국인 선수를 많이 활용하고 했던 또 전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프리미어 리그는 정말 예전의 잉글랜드 리그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990년대 프리미어 리그만 해도 그때 이제 리브랜딩을 해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유럽 랭킹이 5등, 6등 막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좀 그저 그런 리그였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서 다들 아시다시피 자금력은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틀림없이 프리미어 리그가 자금력은 가장 좋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자금력에 비해서는 실력 면에서는 그 자금력만큼의 가성비를 뽑아내지 못한다라는 평가도 꽤 들었던 리그였는데 이게 이제 마침내 한 2017, 18 시즌 정도를 기점으로 요때부터 이제 라리가와 이제 좀 대등해지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시즌부터 넘어오면 근소하게라도 이제 라리가를 더 앞서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근년에 한 두어 해 뭐 2, 3년 동안을 보면 이제는 정말 확고하게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다. 그렇죠. 세계 완전 랭킹 1위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자금력은 그야말로 넘사벽에다가 가장 익사이팅하고 가장 전술적으로도 트렌디하고 경기력적으로도 가장 보기 좋고 지금의 프리미어 리그는 여러 가지 모든 차원의 모든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정말 최고가 돼 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또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말 프리미어 리그가 자신들의 그 장구한 축구 역사에서도 최고점에 올라 있는 그러니까.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 랭킹 1위의 리그인 상황에서 여기서 탑 스코어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과 사실 오늘 이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역대 프리미어 리그 봤어요. 득점왕 중에서도 또 인상적이었던 선수들은 누가 있었나 이런 걸 봤는데 뭐 그때도 나온 이름들입니다만 알란 시어로, 앤디 콜, 마이클 오웬 뭐 이런 이제 잉글랜드 선수들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오늘날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약을 시켰던 인물들인 뭐 티에리 앙이라든가 루드 반 니스텔로이 같은 선수가 있었고 드록바도 좀 넣어주세요. 드록바 선수도 이제 그쪽으로 좀 포함을 시키면 되죠. 그리고 사실 뭐 잉글랜드 리그 뭐 예전에는 그렇게 뭐 외국인 선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축구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또 잉글랜드 빼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프리미어리그 리브랜딩 되기 이전 시대 득점왕들을 보면 정말로 그 전설적이었던 그 에버튼의 딕시 딘이라는 선수부터 또 유벤투스까지 가서도 레전드가 됐었던 리즈 유벤투스 레전드인 뭐 존 찰스 선수, 여기에 뭐 첼시와 토트넘 레전드인 지미 그리브스 선수, 그리고 조지 베스트라든가 케빈 키건이라든가 게리 리네커 같은 선수들이 또 득점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딕시 딘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존 찰스, 조지 베스트, 리네커 이런 선수들이 밟았던 그 득점왕 자리에 이제 21세기 들어서부터는 뭐 앙리라든가 뭐 수아레스 등등, 호날두 등등 거쳐서 지금의 그 리스트에 손흥민 선수가 딱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축구 역사에 있어서 영원히 아로새겨질 그 한 부분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차지했다. 여기서는 저는 사실은 뭐 아시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대륙이나 뭐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손흥민 선수는 이제 정말 축구사에 남는 인물이 됐다. 이게 잠깐만 덧붙이면 한의원님이 지금 역사적인 얘기를 쫙 해주셨지만 정점에 올랐던 부분이 한의원님이 얘기했던 한 2018, 19년 이후 요 한 지금 최근에 한 3시즌 정도의 지금 완전히 정점, 유럽 탑 리그가 결국은 세계 최고의 리그잖아요. 네네. 최근 3시즌, 그러니까 17, 18 그 살라가 32골 넣어서 득점왕한 그 이후부터는 지금 22골, 23골 거기서 그냥 다 언저리에서 득점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경쟁들이 다 중하위권도 수비진들도 뭐 속된 말로 빡세졌고 스타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들 전력들이 좋아요. 그래서 좀처럼 뭐 한꺼번에 막 많은 골을 몰아친다든가 뭐 약팀을 상대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진 이제 않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22골 언저리에서 득점왕이 결정되는데 최근 3시즌 동안 득점왕들을 보면 PK 골들이 다 있어요. 최근 시즌 중에 PK 골 빼면 손흥민 선수가 압도적으로 골을 많이 넣었어요. 네. 23골. 그러니까 상당히 이번에는 득점도 사실상 많이 한 거예요. 필드골. 뭐 다른 이야기는 기사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골 전환율, 뭐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 이런 거. 그런 것도 뭐 압도적이지만 최근에 정점에 올랐을 때도 가장 많은 실질적인 골을 기록한 선수가 손흥민이다. 18년 이후에.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요거는 또 추가 설명을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죠. 60m 드리블 골도 있고 마라도나 뭐 메시 선수 등 뭐 대여섯 명을 제치고 넣는 골도 있고 40m 거리에서 중거리포로 골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정말 문전에서 주워먹기 이른바 뭐 우겨넣기 뭐 이런 골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페널티킥 골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그런 얘기를 하죠. 골은 다 한 골이야. 그 골의 값어치 다 똑같이 소중해.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저는 요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팀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골의 값어치는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 모든 골들은 다 한 경기의 승부에 직결되는 골들이고 승점을 벌어다 주는 골들이고, 그 중요성은 30cm 앞에서 밀어 넣든 40m 밖에서 넣든 6명을 제치고 넣든 사실은 팀의 입장에서 보면 한 골 한 골의 값어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페널티킥 골도 충분히 값어치가 높고, 또 페널티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넣는 건 아니잖아요. 페널티 실축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페널티 골의 값어치도 충분히 높고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거를 이렇게 좀 떼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 팀의 어떤 승점 획득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값어치가 다 똑같아요. 모든 골은. 그런데 개인의 퍼포먼스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똑같지는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6명을 제치고 넣는다든가 뭐 40m, 30m 밖에서 멋진 중거리포를 꽂는다든가 이런 골과 페널티킥 골은 분명히 약간이라도 그거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널티를 그럼 살라 선수는 그럼 5골 그거 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잘못됐지만, 우리가 뭐 우리 선수라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가 없으면서 이 정도 했다는 거를 칭찬하는 것도 저는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뭐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는 예를 들어 팀에서 페널티 몰아주는 선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럼 손흥민 선수 뭐 페널티로 많이 넣으면은 폄하할 거냐? 그러니까 살라 선수도 저는 절대 폄하는 안 해요. 근데 다만 페널티가 많은 선수와 없는 선수의 개인적인 그 득점 퍼포먼스는 우리가 약간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뭐 지나친 뭐 우리 선수라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역시 개인의 퍼포먼스가 워낙에 좋았죠. 최근 시즌들 그 기록들을 보면 기회 창출을 많이 하는데
실제 골 수는 좀 적은 선수들. 그러니까 기회는 많이 그거 얻는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 네, 기록을 결정력 보여주면서. 그렇죠. 결정력 자체가 좀 부족한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러면서도 골을 좀 많이 넣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를 해석할 때 이 선수가 기회를 많이 잡는구나. 결정력은 아쉽지만 그만큼 골이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득점 순위 상위에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이들하고는 좀 다른 유형이었죠. 얻어내는 기회는 다른 경쟁자들 대비 부족한 편인데 그 적은 기회조차도 살려내면서 기대 득점보다 오히려 득점이 더 많이 나왔던 시기들도 있었어요. 이제 통계적으로도 페널티킥 골이 없다는 부분도 있고 이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의 수가 비교되는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 있는 공격 자원 중에서도 개인의 퍼포먼스, 공격에서의 어떤 슈팅에서의 결정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점을 많은 리그 팬들이 이제 각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득점왕과 관련된 의의들은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딱 이거 하나만 들더라고요. 토트넘 팬들이 보기에 얼마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좀 이뻐 보일까. 그럼요. 네. 야, 나 진짜 마지막 경기 네, 보면서도 보이시죠? 네. 전반부터 케인이 자꾸 줄라 그러더라고. 네. 근데 손흥민이 자꾸 이제 조급하니까 움직이는 그 동선 밸런스가 약간 깨지는 거 있죠. 네. 이거 조금만 좀 침착하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밸런스 맞게 하면 되는데 후반 가니까 이제 2대0 되니까 더 몰아주려고 그러다가 그 쿨루셉스키 모르테이크 한거 맞지? 내가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손흥민 선수가 약간 인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겸손함, 아버지가 맨날 겸손함 강조하니까 겸손하면서도 손흥민이 이렇게 팀 분위기 메이커도 해주고 또 선수들한테 항상 겸손하게 다른 데서 인터뷰해도 자기보다는 팀을 위해서 자긴 팀 성적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멘트 하니까 진짜 동료들이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 없는 것 같아. 골만 잘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화력에 뭐 사람 관리 다 하는 이게 거예요. 싸가지가 없었으면 동료들이 감독이 야 조금 몰아줘 이렇게 네. 지시를 해도 안 해주거든 그거. 그쵸. 근데 마지막에 그 모우라도 그렇고 다 도와주려는 거 보면 손흥민이 팀 내에서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진짜 딱 볼 수 있어요. 올 시즌에 특히 여름에 해리케인의 맨시티 이적과 관련된 좀 파동이 있었고 실제로 토트넘 팬들 중에 케인에게 좀 실망했던 요 여론이 많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기대도 안 했지 뭐 토트넘 뭐 아유 솔직히 케인 막 떠난다 그러지 뭐 누누 누누 산초 새 감독이지 감독. 감독이 사실 네. 그랬죠. 아유 진짜 심지어 겨울 이적 시장 때까지만 해도 겨울 영입도 쿨루셉스키랑 벤탄쿠르가 올 당시만 해도 이 정도의 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쉽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후반기 들어서 손흥민은 콘테 부임하고 훨씬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른 득점왕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손흥민이 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활약이 한 시즌 동안 꾸준했습니다. 그 누누 산투의 아쉬웠던 전술이 운용됐던 시기에도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전, 와포드전 프리킥골 뭐 이러한 골들이 말해주듯 순도 높은 골들을 좀 넣고 있었고요. 살짝 누누 산투의 말미가 팀적인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손흥민도 살짝 주춤한가 싶었는데 그때 콘테 감독이 부임하고 이후에는 보다 더 손흥민 선수의 득점 페이스가 수직 상승을 하게 됐죠. 그래서 후반기까지 쭉 꾸준하게 폼이 이어지게 됐는데 토트넘 팬들은 1년 동안 손흥민에게 이 올 시즌의 경우는 특히 케인보다는 더 많은 애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손흥민을 바탕으로 1년 동안의 꾸준한 활약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손흥민이 득점왕까지 차지해주면서 아시아 대륙을 대표하는 선수 또 새 역사를 쓰는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맞아요.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이게- 느껴지는 것처럼 토트넘 팬들도 저는 그거 느낄 거라고 맞아, 봐요. 맞아. 이게 딱 보면 진짜 올 시즌은 토트넘은 시즌 초부터 기대를 안 한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싸움은 시즌 전에 그냥 4팀 정도 예상했죠. 네. 맨유가 보강을 잘했다 그래서 맨유 낀 상황에서 맨시티, 리버풀, 첼시 정도 봤는데 그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아다리가 이렇게 딱딱 맞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노 감독의 전술하에서는 사실 공격수들이 공격 지원을 받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서 케인 선수는 폼에 올라오지 않은 채 계속 전반기를 소화했고 근데 그 딱 보면은 이제 콘테 바뀌고 나서 중간중간에 좀 기대를 안 했던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레스터 원정에서 인저리 타임에 베르바인이 갑자기 엄청나게 2골을 연달아 몰아넣으면서 3대2로 역전승을 하고 그리고 한 30라운드 이후부터는 콘테 감독이 또 이렇게 응집력 강조하잖아요. 챔피언스리그 티켓 가야 된다. 그 정신력이 멘탈리티 이런 걸 또 상당히 강조하면서 팀 자체가 이렇게 좀 하나로 좀 같이 좀 물리고 거기서 조금 처질라 그러니까 도어티가 날뛰고 어떤 경기에서 딴 애가 쳐지니까 로메로가 날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했던 리버풀전 또 북런던 더비 이럴 때도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골들을 2경기 다 넣어줬잖아요. 네, 아스날도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중요했던 2경기에서 또 손흥민이 해주고 그 시기에 30라운드 이후부터는 또 케인 선수가 폼이 쭉 올라와서 거기서 또 같이 해주고
그리고 또 교대로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그다음에 윙백들 사실 기대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요소 중요할 때마다 또 해줘요. 네, 어떤 날은 세세뇽 선수도 해주고. 세세뇽도 해주고 또 팀에 크게 보이진 않았지만 콘테 감독 체제에서 제일 그래도 살아난 벤 데이비스 같은 선수 전술적으로 이런 선수의 공격 가담에서도 중요한 찬스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팀이 뭔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즌인데 이게 뭔가 후반기에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이 있었죠. 그러면서 득점왕까지 하고 챔스 티켓까지 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 득점왕도 이건 기적적이고 토트넘이 그런 상황에서 챔피언스 티켓 딴 것도 아스날은 좀 너무 죄송하지만 아니야. 네. 아스날은 자격이 없어요. 이미 그거를 두 경기에서 증명을 해요. 토트넘전과 기적적인 것 뉴캐슬전을 보면 아스날은 유로파로 만족해야 되는 팀이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그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느꼈어요. 아니 우리 이게- 저번에 딱 5경기 남았을 때 챔스 티켓 누가 가져가냐 그 얘기했을 때만 해도 토트넘이 이렇게 가져갈 거라고 아스날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네. 경기 수 적게 치르면서 승점 좋았을 때도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그 4연승을 했을 때 그때까지도 이니셔티브를 맞아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계속 이니셔티브를 한 번 놓쳤다가 다시 쥐고 해서 갖고 있었는데 두 차례나 근데 이거를 결국은 토트넘전 뉴캐슬전에서 잡아채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주 허무하게. 그럼 그 두 경기의 내용을 봤을 때는 아스날은 그래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시즌이고 이제 다음부터 더 발전을 해야지라는 거를 그냥 아스날 팬들은 아마 대동소이하게 아마 인식을 했을 거예요. 네. 별 불만 없어요. 이제는 요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미연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맨시티 리버풀 마지막 경기에서 맨시티가 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지 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좀 불만인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중계는 저는 이제 리버풀 울버햄튼 경기를 중계했고 동시간대 이제 맨시티와 그 아스톤 빌라 경기가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을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미성의 시간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먼저 방송국에서 화면을 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 경기 말고는 다른 경기를 옆에 보조 모니터에 안 띄워놓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이패드랑 뭐 맥북 같은 되게 다른 전자기기들이 많은데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웬만하면 다른 경기 안 그럼요. 틀어놔요. 시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반전 울버햄튼이 먼저 선제골 넣고 리버풀이 막 따라잡아서 1대1이고 리버풀이 막 공격을 하는데 울버햄튼 수비가 잘 막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골이 안 들어갔는데 안피드 쪽에 환호성이 울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윤장훈 캐스터랑 같이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화면을 안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게 골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이패드에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실시간 맨시티 경기에 골이 들어갔다는 알람이 울리면 맨시티가 들어갔구나. 알람 아스톤 빌라가 들어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 관중이 환호하고 1분 정도 지나니까 띵. 아스톤 빌라가 골 넣었다고 먼저 뜬 거예요. 그게 후반까지 돼서 2대0이 딱 떴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계속 비기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알람 신경 안 써서 경기 내용이 되게 중계가 재밌어가지고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현장 안필드 관중 소리가 쑥 조용해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지? 골이 들어간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고 봤는데 순간 아이패드를 봤더니 2대2가 순식간에 됐더라고요. 그리고 리버풀이 앞서는 상황이 됐는데 맨시티도 3대2로 이기게 되면서 결국 안필드가 완전히 좀 잠잠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리버풀이 골 넣고 한 87분쯤 되면 리버풀도 앞서고 있고 맨시티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1위잖아요. 근데 갑자기 리버풀이 리드 만들자마자 안필드 관중들이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아까 딱 그 시간차가 있었다고 그 얘기 드린 것처럼 딱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서 골이 나왔나 보다. 1분 뒤에 알람이 울리겠지? 하고 약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람은 울리지 않았죠. 도대체 누구야? 뭔 모르겠어요. 그게 누가 그거를 그 순식간에 퍼뜨렸는지. 네. 그래서 벤치도 동요했었어요. 네. 그래서 막 벤치에서도 막 뭔가 이상하다 이러고 클롭은 티하고 끌어안고. 네. 어.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값진 성과라고 보거든요. 최전방 공격수의 보강이 없었고 올 시즌 잭 그릴리시라는 대단한 선수를 대단한 금액을 주고 영입하긴 했지만 선수의 활약은 첫 시즌에 결국 대단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쉬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맨체스터 시티는 보강 자체는 좀 더딘 시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백업의 퀄리티는 대단하나 백업의 숫자는 부족한 포지션들이 있었습니다. 뭐 벤자민 맨디의 스캔들 때문에 갑작스러운 좀 상황 변동이 있긴 했었지만
풀백 자리가 너무 숫자가 부족했었고 3선에 로드리를 백업을 줘야 될 페르난지뉴도 예전보다 기량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로드리, 칸셀로 이 두 명이 너무 많은 부담을 올 시즌 내내 짊어져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중앙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공격수 자리를 뭐 마레즈도 대체하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대체하고 대부분은 포든이 대체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스털링이 대체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더브라인도도 대체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팀 스쿼드의 선수단이 이겼을 부하가 저는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는 펩 가르디올라 특유의 운영과 선수단의 위닝 멘탈리티 그리고 전술이죠. 역시 가짜 9번 전술의 어떤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꾸준한 레이스를 이어간 결과 올 시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프리미어리그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 팀이 둘 다 잘하는 상황에서 승점 1점 차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시즌 전에 우려했던 거는 그런 거죠. 맨시티 입장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이긴 하지만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역량도 믿지만 또 폴스 나인으로 공격수 영입 없이 폴스 나인으로 또 한 시즌을 치를 때 과연 상대 팀들은 전술적으로 대비를 안 할까? 분명히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전 시즌에 우승했던 것보다는 조금 힘든 시즌을 겪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잭 글리시도 들어오지만 그쪽에 이명철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이 선에는 워낙 많이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마레즈, 필 포든, 뭐 데브라이너 많은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의 구조이기 때문에 잭 글리시도 풀타임으로 거기 가서 고정적으로 몸값은 높지만 최고의 활약을 펼치기는 좀 힘들고 아마 어느 정도 로테이션은 좀 가동되는 형태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그 전 시즌 우승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저항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감독이었다. 이 감독이 왜 바르셀로나에서 그렇게 많은 우승을 차지하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싹 우승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티 와서도 첫 시즌 빼고는 나머지 5시즌 중에 4번을 우승한 건데 이 감독은 진짜 좋은 감독이다. 그리고 역시 맨체스터 시티는 선수층이 두꺼울 뿐만 아니고 그 두껍다는 의미에는 어떤 선수가 들어가도 제 기량을 더 수준급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이 두껍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후벤 디아스가 부상으로 좀 빠지는 그런 기간이 있었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라포르트 같은 선수가 역시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그리고 역시 로드리 대단한 활약을 해주고 요소에 데브라인도도 그렇고 뭐 칸셀로도 말할 것도 없고 요소에서 그래도 다 제목 이상을 다 해주는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티는 그렇게 우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그대로 이제 살아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네. 리버풀은 사실은 저는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지난 시즌 못 뛰고 올 시즌엔 사실은 새로운 영입과 같은 또 보강이잖아요. 반다이크가 풀로 뛸 수 있다는 것은 그게 1차적으로 컸고 겨울 이적 시장에는 적절하게 디아스를 영입한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전 시즌 맨시티에게 우승을 내줬지만 그 전 시즌에 우승을 했던 전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오히려 클롭의 전술을 더 숙성시킨 네. 그런 운영이 가능하지 않았나. 선수들 나이는 2살 더 많아졌지만 우승했을 때보다. 그렇지만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와 노련미는 더 강화됐다. 결국 그것이 리버풀을 또 상승으로 이끌었던 하나의 또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저 손흥민 선수 처음에 첫 주제 손흥민 선수 말씀드릴 때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지금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확고부동하게 세계 최고의 그렇죠. 리그다. 그런데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결정적으로 세계 최고로 지금 보이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동시 존재가 그럼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 지금 다른 팀들도 돈 많아요. 물론 여기 뭐 만수르도 계시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팀 없어도 다른 팀들의 자금력만 가지고도 다른 리그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이 두 팀을 한번 떼어내고 나서 프리미어리그를 바라보세요. 첼시! 우승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죠. 높아요. 네, 나머지들 수혜리니까. 중에서는 첼시의 그럼요. 우승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데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돈이 강하지만. 많고 여전히 멤버는 뭐 평균적으로 좋고 강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이 두 팀을 제거하고 프리미어리그를 바라보게 되면 아마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확고부동하게 모든 면에서
돈도 가장 많고 경기력도 가장 좋고 가장 흥미진진하면서 전술적으로도 가장 트렌디한 그런 모든 조건들이 과연 성립을 할 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 가잖아요. 그래도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 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프리미어리그는 돈은 많지만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해, 네. 뭔가 아쉬워. 최강자가 없으니까. 그 소리가 나올 텐데 물론 이제 리버풀, 맨시티 중에서 결국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는 한 팀만 가기는 했지만 이 두 팀의 동시 존재는 지금의 프리미어리그를 진정한 강한 리그로 보이게끔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해왔던 장기간 얘기해왔던 레바민 여기에 저는 뭐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도 해서 한 5강 클럽이 상당히 긴 시간을 정말 풍미를 했다고 항상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타 리그의 클럽들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클럽의 존재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모든 측면을 빛내주고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위력적으로 보이게 함에 있어서는 저는 결정적이라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팀이 포함된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탑스코어에 올랐다는 거. 네, 기승전 손흥민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근데 싶어요. 저는 사실은 펩과 클롭의 시대인 것만은 맞지만 저는 3위를 차지했음에도 투엘 역시 너무나도 좋은 감독이라는 맞아요. 걸 또 확인했다. 진짜 마에스트로였어요. 전술적인 네. 역량을 봤을 때. 앞에서 자기 몫을 해준 선수가 거의 전무했거든요. 하베르츠 정도? 뭐 조금 해주고 네. 진짜 나머지들이 다 전무하고 미드필더들도 예전보다도 다 좀 떨어졌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진짜 그 우리 할아버지 센터백 티아고 실바 뭐 루이디거 수비에서 그래도 좀 버텨주면서 이거는 나머지는 사실은 전술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전술로 버텨내고 전술로 만들어내서 그 3위라는 성적을 만들어낸 것은 투엘 감독이 진짜 이거 엄청 대단한 감독이다라는 걸 저는 첼시 경기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이게 만약에 다른 감독이었으면 이 성적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었을까? 저는 진짜 불가능했어요. 그럼 다른 감독이었으면 맨시티, 리버풀 두 팀 제거하더라도 그 아스날이 1등 가능성도 있네. 그럼 심지어 가능성 있죠. 그렇게만 사회 경쟁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뭐 되면 아스날 우승할 수 있어. 그만큼 투엘의 존재가 첼시는 진짜 너무나도 크다. 첼시도 좀 선수 보강이 네. 잘 되고 앞에 좀 다른 선수들도 좀 화력도가 좋으면 저는 투엘도 분명히 감독 능력으로서는 펩과 클롭 이 대결에 끼어들 정도의 자격은 된다. 제가 첼시 팬이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제 봐서 그 아틀레티코 항상 시메오네 감독 한창 좋았을 때처럼 그러면은 이제 EPL도 이른바 그 3강 시대 뭐 이렇게 되면서 그 3강이 모두 유럽의 최상위권의 셋이 그대로 다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리그에서도 3강이지만 유럽에서도 최상단의 세 팀이 가게 되면 그게 진짜 그 정말 라리가 한창 좋았을 때 아니면은 더 우리가 이전에 그 8, 90년대의 이탈리아 세리에아 그쵸. 뭐 그런 분위기를 아마 EPL도 낼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첼시네요. 그렇죠. 투엘 감독이 제가 보는 객관적인 감독 능력만 보면 그 2강 펩과 클롭의 대결 안에는 들어갈 정도의 능력은 보여주는 것 아니냐 생각이 그거 인정합니다. 예, 생각이 인정합니다. 들죠. 네. 제 생각에 맨시티, 리버풀, 첼시 세 팀은 공통점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의 순위권을 유지할 만한 확실한 기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체스터 시티는 더브라이너를 필두로 지금의 화려한 미드필더진이 있으면 공격수가 없더라도 계속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이다라는 걸 펩 가르디올라를 통해서 입증을 해줬고 여기는 역시 브레인 펩과 또 그 브레인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정말 다양한 장점을 지닌 최고급의 중원 이게 맨시티한테는 좀 좋은 버팀목과 기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 리버풀은 클롭 감독과 반다이크만 있으면 상위권의 순위는 계속 유지를 할 거라고 봐요. 전력이 급격하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첼시의 경우도 지금 티아고 실바가 좀 잘 버텨주고 무엇보다 투엘 감독의 역량만 지금처럼만 잘 유지가 된다면 나이가 몇인데 더 버텨.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센터백진이 니디거도 나가고 이 크리스텐센이 그래서 중요한 건 티아고 실바가 좀 한 시즌 일단 제발 좀 버텨주는 거 그리고 투엘 감독 지금처럼 해주는 거 그렇게만 된다면 전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다른 팀들보다는 변수가 가장 덜한 세 팀이고 뭐 그중에서도 리버풀 맨시티는 소유주 이상도 없고 감독도 그대로 유지가 될 그 거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두 팀의 전력은 유지가 될 것 같고 첼시는 소유주가 바뀐 이후로 이적 시장 어떻게 뛰어들지 구단 내부 분위기가 어떨지에 따른 변수만 잘 극복을 한다면 첼시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할 전력에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스날도
진짜 좋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젊은 선수들의 이 성장 속도가 뭐 스미스로, 부카요 사카 말할 것도 없고 마르티넬리도 그렇고 웨데고르도 그렇고 저는 특히 이선 라인들이 많이 있죠. 성장 속도가 지금 눈에 확 띄진 않지만 꾸준히 보이거든요. 분명히 올 시즌보다 다음 시즌 또 좋다. 더 좋다. 뒤에서는 수비진들이 잘 버텨줬잖아요. 베너 화이트나 가브리엘이나 이런 선수들이.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확실한 은케티아가 뭐 곧잘 후반기에는 해주곤 있지만 최근에 확실한 공격수 몇몇 보강만 잘 이루어지면 저는 아스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아스날 에버튼 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뭐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 맞아요. 그러니까 포텐셜적으로 보면 아주 잘 될 수 있는 이른바 우리가 이제 월드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들이 아스날에서도 속속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당장 올 시즌 현재 상황에서만 딱 보면 아스날에는 이른바 확실하게 월드 클래스 우리가 이른바 S급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수가 좀 없죠. 그러니까 뭐 A급 활약 내지는 잠재적으로는 이제 곧 월드 클래스가 될 거야. 뭐 이런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선수들은 있어도 당장 정말 이 선수가 정상급 반열이야라고 얘기할 만한 선수는 없었던 것이 결국은 아스날의 발목을 잡은 요인 중에 하나다. 반면에 토트넘은 이른바 손캐가 있었다. 네. 손캐는 그렇죠. 분명히 그 손흥정 선생님이 뭐라 하시든 손흥민 선수도 월드 클래스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스날은 이제 이런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전에도 뭐 얘기한 거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 대량으로 수비 쪽 선수들을 내보냈는데 하나하나 보면 플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뭔가 기회를 많이 얻지도 못한 선수들이고 하나하나 보면 내보낼 만도 해요. 그런데 순식간에 대량의 선수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스날 명단을 보면 선수층이 확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 그렇죠. 그런데 아스날의 지금 시즌 말미 후반부에 어땠습니까? 뭐 티오니 선수를 비롯해서 계속 사실 부상자들이 수비 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토미야스 선수, 뭐 벤 화이트 선수 등등, 그리고 로폴딩 선수 뭐 퇴장당하고 막판으로 오면 올수록 수비에 있어서의 그 선수층 부족이 분명히 아스날이 크게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참 이거는 아스날 팬들로서는 조금 이제 자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나간 선수들 있잖아요. 네. 뭐 파블로 마리 등등 비롯해서 그리고 공격에 이제 한 명 또 오바메양 선수까지. 오바메양. 근데 이 선수들이 나가서 이제 팀 옮긴 팀에서는 다들 출전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뭐 핵심 수비수가 된 선수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한 또 출전 시간을 얻었던 선수들 뭐 오바메양 선수는 뭐 기복은 있었지만 어쨌든 골도 꽤 많이 넣었었고 네. 아스날에서는 사실 뭐 도움이 안 됐던 선수들인데 또 막상 내보내고 나니까 거기서는 또 괜찮게 상당히 또 출전 시간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럴 거면은 사실 일부는 남겨서 선수층 확충용으로라도 좀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그 보드 그 디렉터에 있어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겨울 이적 시장에 판단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확고한 S급이 당장 있지는 않았다. 네. 여기에 선수층도 끝까지 밀어붙일 만한 버틸 만한 층이 되지 못했다. 이게 결국은 아스날의 마지막 발목을 잡았던 문제죠.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음 시즌이 어떻게 네. 될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터나우 감독도 이제 기대해봐야죠. 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스쿼드 변화가 좀 많이 돼야 되는 변수는 물론 있는데 그걸 할 만큼의 규모가 있는 팀이고 밀어줄 만한 감독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선전을 선수가 기대하고 너무 안타까운 스쿼드의 시즌이 변화와 더불어 스타일의 변화까지. 맞아요. 과연 이제 정말 많이 변화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테나우 감독은 이제 뭐 과르디올라, 클롭, 투헬 얘기까지 했지만은 사실 갖고 있는 이론만큼은 이 감독들과 어깨를 이제 견줄 수 있는 스타일의 감독이 온 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것이 그라운드에서 네. 구현이 되느냐. 실현이 되느냐. 네, 그렇죠. 스쿼드의 변화와 더불어 스타일의 성공적인 정착까지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 이제 그거가 굉장히 고민이죠. 다음 시즌에 아주 가장 흥미로운 화두 중에 맞아요. 하나가 아닐까. 여기에 이제 뉴캐슬은 또 얼마나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뉴캐슬. 다음 기대가 돼요. 시즌 또 프리미어리그를 기대케 하는 거죠. 근데 참 어느 때보다도 제가 굉장히 행복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데도 행복한 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챔스 남아 있으니까 예, 그렇죠. 어느 정도 맞다, 챔스 만족스럽게 있지. 마무리를 그런 것 지으면서 같아요. 그래도 끝나는 것 지금 같아요. 벌써 트로피 2개면 사실 그래요. 네, 저는 맞아요. 그리고 챔스 결승까지 갔어요. 네, 리버풀 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영국 방송에서 결산을 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탑4를 보니까 지금 시티, 리버풀, 첼시, 그 다음에 토트넘이잖아요. 네. 탑4 팀 상대로 6경기를 리버풀이 올 시즌에 한 경기도 못 이겼어요. 맞아요. 그게 좀 컸죠. 네. 그러니까 6경기를 거기에는 손흥민 선수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손흥민의 없어요. 활약이 대단했어요. 리버풀과의 두 경기에서
리버풀을 네. 어떻게 보면 좀 실족하게 만든 게 손흥민 그렇죠. 선수고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리버풀 아까 첫 라운드 말씀하셨지만 맨시티 그리고 결정적인 북런던에서의 아스날 그러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가 그런 면에서도 순도가 굉장히 높은 빛나는 활약이죠. 그러니까 정말 강팀들 라이벌 팀 꼭 해야 될 경기 그런 데서 뭔가를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들에서 골을 다 넣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단한 거죠. 6경기 동안 6무승부. 네. 근데 그건 아쉽다. 위에 세 그래. 팀은 6경기 그 탑4죠. 탑4 상대로 똑같이 2승 2무 2패란 거야. 위에 세 팀은 거기서 맞대결 승점 8점이죠. 근데 리버풀 6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저 승점 드랍도 결국은 우승을 못하는 원인이 됐는데 결국은 강팀과의 싸움에서 승점 어떻게 따야 하나. 우승을 맞아요. 하려면 강팀과의 싸움에서 어떻게든 승점을 제일 많이 딴 팀이 결과적으로 우승을 하더라. 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정말 축하드리고 국민들에게 좋은 기분을 안겨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클래식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